예, 안녕하십니까. 책 읽는 자유인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이선입니다. 예, 오늘은 2025년 6월 12일 목요일 오후 6시 12분입니다. 저는 오늘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경산에 물건 내려주고 다시 경산에서 물건을 싣고 창원에 갔다가 내일 아침 9시에 음성으로 가야 됩니다. 음성에 하차를 해야 합니다. 예. 음성에 아침 9시에 하차를 해야 되는데 오늘 그래서 좀 일찍 자야 되겠죠? 적어도 내일 5시에는 일어나야 될 것 같아요. 5시에 일어나고 나서 일찍 준비한 다음에 일하러 갈 생각입니다. 이제 오늘 이렇게 잠자리에 들기 전에 또 이렇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밥을 지금 하려고 밥을 앉혀놨고요. 맞다.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고등어를 구워 먹으려고 냉동실에 있는 고등어를 좀 구워 먹기 전에 좀 녹여놔야죠. 그래서 좀 내놨습니다. 책을 좀 공부를 하고 고등어 구워 먹고 밥 먹고 자야 될 것 같습니다. 저 오늘 이제 이번 시간 어저께 첫 시간을 가졌던 추계시대 이제 드디어 대망의 1장이 들어갈 건데요. 1장 들어가기 전에 또 책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의 충격. 영어 제목인가 봐요. What Technology Wants. 기술은 무엇을 원하는가? 이런 뜻인데 케빈 켈리 지금 이한음 옮김 이능사에서 나왔네요. 테크놀로지와 함께 진화하는 우리의 미래. 굉장히 제가 이런 부분에 관심이 많죠. 말씀 여러 번 들었지만 우리 과학기술과 우리 미래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과연 우리 과학기술이 인간의 생물학적 한계를 뛰어넘고 새로운 유토피아를 열어내느냐, 아니면 생물학적 한계에서 주저앉고 무릎 꿇고 과연 파멸의 길로 가느냐,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주제입니다. 그 결정이 일어나는 시간은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그 결정이. 그 특이점이라고 하죠. 특이점이 온다라는 커즈와일이었나요? 그 박사의 책도 조금 읽어봤었는데 특이점이 오면 이제 완전히 새로운 세상으로 접어든다는 얘기인데, 그 인공지능의 특이점이 그 기준이 될 것 같은데 늦어도 2030년에는 온다고 해요. 인공지능이 인간보다 똑똑해지는 날이 이미 많은 부분에서는 인간보다 똑똑합니다. 인공지능이. 뭐 전체적인 어떤 능력 같은 걸 얘기하는 거겠죠.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 휴머노이드 로봇이 상용화됐을 때가 그 기준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인데, 휴머노이드 로봇이 상용화가 되면 그 AI가 그동안 몰랐던 맥락, 이 세상에 대한 맥락을 이해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지금은 AI가 이 세상에 대한 맥락보다는 자기가 학습한 문서라든지 뭐 영상이라든지 어떤 그런 규정된 이미 있었던 어떤 규정된 그런 학습의 결과일 뿐이고, 이 세상의 시간과 공간의 이 지구의 인간 세상의 맥락을 알게 되면 한 단계 완전히 차원이 다른 단계로 올라서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그때는 이제 인간 생활이 완전히 바뀝니다. 예. 거의 모든 거를 새로 설정해야 될 거예요. 우리 시스템 전반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급격하게 이루어지게 되면 그만큼의 충격을 우리가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하곤 합니다. 예, 뭐 재밌는 생각이죠. 예, 해볼 만한 생각이죠. 예. 이미 오래전부터 예술가들이나 좀 예민한 사람들은 그런 생각 많이 해왔잖아요. 그래서 영화 같은 걸로 많이 소개가 됐잖아요.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게 이제 공각기동대 이런 건데, 제가 1998년이었나? 99년이었나? 99년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저는 공각기동대를 봤거든요. 그 공각기동대를 보고 나서 정말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 그때는 또 밀레니엄 새천년이 시작되는 막 코앞이라 세상이 막 마구마구 변할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진 않았고, 어떻게 25년 동안 이제 이렇게 6년을 그 이후로 지나왔는데, 우리가 체감하지 못하는 사이에 변화를 뭐랄까 체감은 하는데 변화가 많이 됐는데, 그걸 이제 뭐랄까 딱히 설명할 그런 망각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과거를 점점 더 빨리 망각하는 것 같아요. 예. 너무 세상이 빨리 바뀐 느낌도 들고 참.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도 저는 책과 함께 살아가겠습니다. 예. 책과 함께 살아가면서 이게 인간 몸을 갖고 있는 한 지금 현재의 방법으로서는 책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인간이 자기 인간 능력에 있어서 책이 아직까지는 저에게 있어서는 가장 좋은 매체인 것 같습니다. 왠지 이렇게 얘기하니까 쓸쓸해지고 허탈해지는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그래도 책을 읽겠습니다. 자, 1장 추구의 시대 문명 벨트, 기원전 1600년에서 900년경. 조로아스터는 뜨겁게 윤리적인 전망으로 추구의 시대를 고대했다. 그는 새로운 전사의 에토스 속에 도덕성을 집어넣으려 했다. 진정한 영웅은 동포를 탄압하지 않고 폭력에 맞선다. 신성한 전사는 평화에 헌신한다. 아우라 마즈다를 위해 싸우려는 전사는 끈기와 규율과 용기와 속도를 갖추고 악한 자들의 공격에서 모든 선한 피조물을 방어한다. 자, 이게 제1장 추구의 시대 문명 벨트 제목 밑에 있는 전문입니다. 자, 이제 본문 들어가겠습니다. 조로아스터, 선과 악의 대결. 추구의 시대의 영성, 가로 열고 정신성,
영어로는 스피리추얼리티. 예. 영성을 처음 시도한 이들은 러시아 남부의 초원지대에 산 목축민이었다. 신기하네요. 제3의 침팬지에서 이 내용이 나왔어요. 그 언어가 그 알파벳의 기원이 되는 그 언어가 여기서 이쪽 러시아 남부의 초원지대 여기서 탄생했다고. 여기에서 이 말이 널리 퍼졌다고. 그 이유는 이 초원지대에서 말을 목축을 하면서 그 힘으로 그 기동력이랄까 그런 걸로 널리 퍼져나갔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재미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아리아인이라고 불렀다. 아리아인. 예. 아리아인은 별도의 인종 집단이 아니었으며 아리아인이라는 말은 인종적인 용어가 아니라 자부심의 표현으로 고귀하다거나 명예롭다 같은 의미였다. 아리아인은 공통의 문화를 지닌 부족들의 느슨한 네트워크였다. 이들이 아시아와 유럽의 몇 개 언어의 기초를 이루게 될 언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인도 유럽어족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 나오죠. 여기서 내용이. 세계의 석학들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네. 그들은 기원전 4500년경부터 카프카스의 초원지대에 살았지만 기원전 3000년대 중반에는 일부 부족들이 점차 멀리 떠돌기 시작하여 마침내 현대의 그리스, 이탈리아, 스칸디나비아, 독일에 이르렀다. 초원지대에 그대로 남아있던 아리아인은 점차 흩어져 별개의 두 민족이 되면서 원래의 인도 유럽어에서 파생된 서로 다른 형태의 언어를 사용하게 되었다. 한 민족은 아베스타어를 사용했고 또 한 민족은 산스크리트 초기 형태를 사용했다. 그러나 이때만 해도 이들의 언어는 매우 비슷했기 때문에 서로 계속 연락을 유지하며 살 수 있었다. 이들은 기원전 1500년경까지 문화적, 종교적 전통을 공유하며 함께 평화롭게 살았다. 주 표시가 있는데 주를 좀 영어로 돼 있지만 좀 읽어볼 필요가 있겠네요. 메리 보이스 조로아스트리안스. 조로아스터교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가 돼 있는 모양이군요. 예. 궁금합니다. 뭐 어떤 문서로 남았을 텐데. 네. 아리아인들은 조용하게 정주하여 살았다. 그들은 멀리 여행할 수가 없었다. 말이 아직 가축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들의 시야는 초원지대에 한정되었다. 그들은 땅을 경작하고 양, 염소, 돼지를 치고 안정성과 지속성을 기준히 여겼다. 그들은 호전적인 종족이 아니었다. 서로 또는 경쟁하는 집단과 작은 싸움을 벌이는 것 외에는 이렇다 할 적도 없었고 새로운 땅을 정복할 야망도 없었기 때문이다. 그들의 종교는 단순하고 평화로웠다. 아리아인은 다른 고대 민족처럼 자신의 내부와 자신이 보고 듣고 만지는 모든 것에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을 경험했다. 폭풍, 바람, 나무, 강은
비인격적인 정신이 결여된 현상이 아니었다. 아리아인은 그들에게 마음이 끌렸으며 그들을 신성한 대상으로 숭배했다. 인간, 신, 동물, 식물, 자연의 힘이 모두 똑같은 신성한 영혼의 표현이었으며 아베스타 사람들은 이것을 마이뉴라고 불렀고 산스크리트를 쓰는 사람들은 마냐라고 불렀다. 이것이 그들에게 생기를 주고 그들을 유지해주고 그들을 모두 함께 묶어주었다. 마이뉴, 마냐 비슷하네요. 마이뉴, 마냐. 마로 시작하네요. 엄마 이런 거 아닐까요? 시간이 흐르면서 여기에 밑에 설명이 되어 있는데 아베스타어는 조로아스터교의 경전, 아베스타에 쓰인 언어, 고대 이란의 언어 중 하나. 산스크리트, 고대 인도의 표준 문장어, 힌두교, 불교, 자이나교의 경전이 이 언어로 쓰여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아리아인은 만신전의 형식을 갖추어 나갔다. 첫 단계에서는 세상의 창조주인 천신 디아루스 피르트를 숭배했다. 주 표시가 또 있는데 미르세아 엘리아데 패턴스 오브 릴리전스. 예. 그러나 다른 최고신들과 마찬가지로 디아우스는 너무 멀리 있었기 때문에 결국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신들로 대체되었으며 이 신들은 자연이나 우주의 여러 신과 완전히 동일시되었다. 바루나는 우주의 질서를 유지했다. 미트라는 폭풍, 천둥, 생명을 주는 비의 신이었다. 정의와 지혜의 신 마즈다는 해나 별과 연결되었다. 신성한 전사 인드라는 브리트라라고 부르는 머리가 셋인 용과 싸웠으며 혼돈의 질서를 가져왔다. 문명사회의 핵심적인 불 또한 신이었는데 아리아인은 불의 신을 아그니라고 불렀다. 아그니는 단지 불의 신성한 보호자가 아니었다. 그 자신이 바로 모든 노 하나하나에 타오르는 불이었다. 노가 이게 무슨 노자인지 모르겠네. 심지어 아리아 시인들에게 영감을 주는 환각식물도 신이어서 아베스타 말로는 하오마, 산스크리트로는 소마라고 불렀다. 소마 유명하죠. 소마. 그는 사람들을 기근으로부터 보호하고 소떼를 돌보는 신성한 사제였다. 한자 노자로 좀 찾아보겠습니다. 그 자신 노 하나하나에서 타오르는 노. 한자 노. 화로 화로로 그 자신이 바로 모든 화로 하나하나에 타오르는 불이. 화로라고 하지 뭐 노라고 이렇게 어렵게. 네. 자, 네. 아베스탁의 아리아인은 자신들의 신을 다에바 가로 열고 빛나는 존재 가로 닫고 와 아메샤 가로 열고 불멸의 존재
가로 닫고 라고 불렀다. 산스크리트에서 이 단어들은 데바와 암리타가 되었다. 데바도 많이 들어봤죠. 제가 이 아는 단어들의 근본을 알게 되니 참 감개무량합니다. 그러나 이 신성한 존재들은 우리가 오늘날 보통 신이라고 부르는 존재가 아니었다. 그들은 전능하지도 않았고 우주를 궁극적으로 통제하지도 않았다. 인간이나 다른 자연력과 마찬가지로 그들 역시 우주를 지탱하는 신성한 질서에 복종해야 했다. 이런 질서 덕분에 계절이 정해진 흐름대로 이어졌으며 비가 제때에 내렸고 작물이 매년 정해진 달에 자랐다. 아베스탁의 아리아인은 이 질서를 아샤라고 불렀으며 산스크리트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리타라고 불렀다. 이 질서가 삶을 가능하게 했다. 모든 것을 제자리에 유지해주고 진실하고 옳은 것이 무엇인지 정해주었기 때문이다. 인간 사회 또한 이런 신성한 질서에 의존했다. 사람들은 방목권, 가축 사유, 결혼, 물자 교환에 관하여 확고하고 구속력 있는 약속을 해야 했다. 아샤, 리타는 사회적 용어로 번역하면 의리, 진실, 존중이 되었으며 이런 여러 이상은 질서의 수호자 바루나나 그를 돕는 미트라에 의해 구현되었다. 외워야 될 게 많네요. 이름들이 계속 나와서 이 신들은 사람들이 성스러운 맹세로 마무리하는 서약의 이행을 감독했다. 아리아인은 입으로 한 말을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였다. 다른 모든 현상과 마찬가지로 말도 신, 즉 대바였다. 아리아인의 종교는 그다지 시각적이지 않았다. 우리가 아는 한 아리아인은 신의 형상을 만들지 않았다. 대신 그들은 듣는 행위를 통하여 신에게 다가간다고 생각했다. 그 의미와는 별도로 창가의 소리 자체가 성스러웠다. 음절 하나가 신성을 요약할 수 있었다. 마찬가지로 맹세도 일단 입 밖으로 나오면 영원한 구속력이 생겼다. 거짓말은 입으로 한 말에 내재한 성스러운 힘을 왜곡하기 때문에 절대적인 악이었다. 여기도 또 표시가 있어요. 표시가 같은 책. 아리아인은 절대적 진실을 향한 이런 열정을 결코 잃지 않았다. 아리아인은 신들이 세계의 질서를 유지하느라 소비한 에너지를 채워주려고 시생물을 바쳤다. 이런 채식 가운데 일부는 아주 간단했다. 곡식이나 굳은 우유나 연료를 한 줌 불에 던져 불의 신 아그니에게 영양을 공급하거나 소마줄기를 두드려 으깬 것을 물의 여신에게 바치고 신성한 음료를 만들었다. 아리아인은 가축을 희생물로 바치기도 했다. 그들은 필요한 만큼 작물을 재배할 수 없었기 때문에 가축을 잡아먹는 것은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러나 아리아인은 제의를 거행하고 인도적으로 도살한 고기만 먹었다. 제의에서 신에게 짐승을 바치면 짐승의 영혼은 소멸하지 않고 가축의 원형인 게우슈 우르반 가로 열고 황소의 영혼 가로 닫고 에게로 돌아갔다. 아리아인은 소와 무척 가까웠다. 이런 식으로 성화하지 않은 짐승의 고기를 먹는 것은 죄였다. 인도에서는 소를 무척 신성시하죠. 그래서 인도인들이 소를 안 먹는데 이때부터였던가요?
세속적인 방식의 도살은 짐승을 영원히 죽이는 것이고, 따라서 모든 생물을 신족으로 만들어주는 신성한 생명을 더럽히는 것이었다. 또 주표시가 있는데, 네. 야, 도대체 깊이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지금 책들이 이렇게 있는데, 대단한 책들이 마구 막 나오는 것 같아요. 아리아인은 그들이 타인과 나누어 갖고 있다고 여기던 이 영혼을 깊이 존중하는 태도를 완전히 잊어버리지는 않았으며, 이것이 그들의 추구의 시대의 핵심 원리로 자리 잡게 된다. 글쎄, 좀 너무 이상적으로 그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글쎄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뭔가 신사적이고 점잖은 사람들이었을까? 글쎄요, 저는 의문이 갑니다. 아마 그러지 않았을 거다 라는 거에 라는 생각이 더 좀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더 들어요. 네. 어떤 존재든 생명을 빼앗는 것은 두려운 행위였으며 가볍게 처리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아리아인은 희생제의 때문에 존재의 이런 가혹한 법칙에 직면할 수밖에 없었다. 희생은 그들 문화를 조직하는 상징이 되었으며 계속 그 자리를 유지했다. 아리아인은 희생을 이용해 세계와 자신들의 사회를 설명했다. 아리아인은 우주 자체가 희생에서 나타났다고 믿었다. 그들이 전하는 말을 따르자면 태초에 신성한 질서에 복종하여 일을 하던 신들은 세계를 7단계에 따라 만들어냈다. 첫 단계에 신들은 하늘을 창조했다. 이것은 돌로 이루어진 아주 크고 둥근 껍질 같은 것이었다. 그 다음에는 땅을 창조했는데, 이것은 껍질의 아랫부분에 모인 물 위에 평평한 접시처럼 자리를 잡았다. 신들은 땅의 중심에 식물, 황소, 인간 등 살아있는 피조물 셋을 갖다 놓았다. 마지막으로 신들은 아그니, 즉 불을 만들어냈다. 그러나 처음에는 모든 것이 생명도 없고 움직이지도 않았다. 신들이 식물을 으깨고 황소와 인간을 죽여 3가지 희생제를 거행한 뒤에야 세상은 생명을 얻었다. 해가 하늘을 가로질러 움직이기 시작했고, 계절의 변화가 확립되고, 희생된 피조물 셋이 자신과 같은 것들을 생산했다. 으깨진 식물에서는 꽃, 농작물, 나무가 싹 텄다. 황소의 주검에서는 동물들이 튀어나왔다. 첫 인간의 주검은 인류를 낳았다. 아리아인은 희생을 늘 창조적인 것으로 보게 된다. 아리아인은 이 제의를 곰곰이 생각하면서 자신들의 삶이 다른 생물의 죽음에 의존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생물의 새 원형은 다른 생물이 살 수 있도록 자기 생명을 내놓았다. 자기 희생 없이는 물질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어떤 진보도 있을 수 없었다. 이것 또한 추구의 시대의 원리 가운데 하나가 된다. 네, 여기도 주가 있어서 잠시 봤습니다. 아리아인에게는 잘 꾸민 사당이나 신전이 없었다. 희생제도 야외의 작고 평평한 땅에서 드렸다. 주위에 고랑을 파서 다른 정착지와 구분했을 뿐이다. 이 희생제의 장소 안에 최초의 창조물 7가지가 모두 상징적으로 표현되었다. 땅은 흙에, 물은 그릇에, 불은 노에 있었다. 바로 돌, 하늘은
부싯돌로 만든 칼에 식물은 으깬 소마줄기에 황소는 재물에 첫 번째 인간은 사제에 깃들여 있었다. 아리아인들은 신들도 이곳에 있다고 생각했다. 전래 창가의 전문가인 호르트 사제는 대바 가로 열고 빛나는 존재 가로 닫고 대바들을 잔치로 초대하는 창가를 불렀다. 신들은 이 성스러운 장소에 들어오면 제단 주위에 흩뿌려 놓은 갓 베어낸 풀에 앉아 찬가를 들었다. 영감을 받은 창가의 음절 하나하나가 곧 신이었기 때문에 노래가 대기에 울려 퍼지고 사람들의 의식 속으로 들어가면 참가자들은 신성이 그들을 둘러싸고 그들에게 스며든다고 느꼈다. 마지막으로 최초의 희생자가 되풀이 되었다. 최초의 희생제가 되풀이 되었다. 소를 잡고 소말을 찢고 사제는 재물 가운데 가장 좋은 부분을 불에 올려놓았다. 그러면 불의 신 아그니가 그것을 신들의 땅에 전달했다. 의식은 성찬식으로 끝이 났다. 사제와 참가자들은 신들과 함께 제사상에 놓인 음식을 나누어 먹었다. 그들은 성화된 고기를 먹고 사람을 취하게 하는 소말을 마셨다. 이 의례는 그들을 존재의 다른 수준으로 들어올리는 것 같았다. 토마스 홉킨스, The Hindu Religious Tradition. 신두 종교의 전통이란 뜻인데, 네, 그렇죠. 이게 힌두교에서 이런 게 있어요. 소마 맞고 취해서, 그러니까 술 먹고 취한 거 취해서 뭐 춤추고 뭐 막 이런 겁니다. 예. 신났겠죠. 아주 막 신나면 이제 정신이 이제 막 고양되는 거죠. 트랜스 상태로 막 그러면 이제 뭐 별세상으로 가는 거죠. 이 세상을 떠나 별세상으로 가는 거죠. 그걸 이제 이 사람들은 신들의 세상이다라고 착각을 했던 거겠죠. 희생제에는 실질적인 이익도 있었다. 희생제는 공동체의 구성원이 의뢰했다. 의뢰자는 자신의 초대에 응하여 희생제에 참석한 대바들이 앞으로 자신을 도와주기를 바랐다. 한대의 행위가 다 그렇듯이 제의에 참여한 신들도 제의를 연 사람에게 똑같이 보답할 의무가 있었다. 사제는 신들에게 의뢰자의 가족, 작물, 가축을 보호해줄 의무를 상기시키곤 했다. 또 희생제는 공동체에서 의뢰자의 지위를 높여주었다. 신들과 마찬가지로 제의에 참석한 인간 손님들도 이제 그에게 빚을 졌으며 의뢰자는 잔치에 쓸 가축을 제공하고 제식을 주관하는 사제들에게 푸짐한 선물을 주어 자신이 재력가임을 증명했다. On production to Hinduism. 네. 종교의 혜택은 순수하게 물질적이고 세속적이었다. 사람들은 신들이 자신에게 가축, 부, 안전을 주기를 바랐다. 처음에 아리아인은 내세의 희망을 품지 않았다. 그러나 기원전 2000년대 말부터 어떤 사람들은 희생제를 많이 의뢰한 부유한 사람들이 죽은 뒤에 낙원에서 신들과 만날 수 있다고 믿기 시작했다. 글쎄 이게 어떤 기록인지 궁금해지는데 조로아스트리안 보이스 조로아스터에 관한 아주 고대 문서들이 있는 모양인데 궁금하네요. 이런 느리고 무탈한 삶은
아리아인이 최신 기술을 발견하면서 끝이 났다. 기원전 1500년 무렵 그들은 카프카스 산맥 남쪽의 메소포타미아와 아르메니아에 자리 잡은 발전한 사회들과 교역을 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아르메니아인에게서 청동 무기에 관해 배웠으며 새로운 운송 방법도 알게 되었다. 우선 소가 끄는 나무 수레를 얻었고 이어 전차를 얻었다. 초원지대의 야생마를 길들이는 법과 그 말들의 마구를 채워 전차를 끌게 하는 법도 배웠다. 그리고 이동의 기쁨을 느끼게 되었다. 이제 삶은 전과 같을 수 없었다. 아리아인은 전사가 되었다. 그들은 이제 빠른 속도로 멀리 여행을 할 수 있었다. 우월한 무기를 이용하여 이웃의 정착지를 기습하고 가축과 작물을 빼앗았다. 습격과 약탈이 가축을 기르는 것보다 훨씬 재미도 있고 이익도 많았다. 젊은 남자들 가운데 일부는 남부 왕국의 군대에서 용병으로 일하면서 전차전의 전문가가 되었다. 그리고 초원으로 돌아온 그들은 새로운 기술을 이용하여 이웃의 가축을 훔쳤다. 그들은 죽이고 약탈하며 전통적인 아리아인을 공포에 떨게 했다. 전통적인 아리아인은 당황하고 겁을 먹었다. 방향 감각을 완전히 상실했다. 삶이 엉망으로 뒤집혔다고 느꼈다. 초원지대에는 전례 없이 폭력이 늘었다. 심지어 조용히 살고 싶을 뿐인 전통적인 부족들도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군사기술을 배워야 했다. 영웅의 시대가 시작되었다. 힘이 정의였다. 족장들은 이익과 영광을 추구했다. 시인들은 침략, 무모한 배짱, 무용을 칭송했다. 이전의 아리아 종교는 호혜주의, 자기희생, 동물을 사랑하는 태도를 가르쳤다. 그러나 이런 태도는 가축 약탈자들의 마음을 끌지 못했다. 그들의 영웅은 역동적인 인드라였다. 용을 죽인 인드라는 전차를 타고 하늘의 구름 위를 내달렸다. Cosmos, Chaos, and the world to come, the ancient roots of Zoroaster. 글쎄요, 뭔가 좀 이해하기 힘든데? 그 제3의 침팬지에서는 목축이 저쪽 러시아 남부 이 아리아인들에게서 시작됐다고 나오거든요. 말을 가지고 있던 이 민족이 훨씬 더 강하지 않았을까? 글쎄, 뭔가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정리가 좀 아닌가? 말이 저 카프카스 산맥, 메소포타미아, 아르메니아, 메소포타미아 이쪽에서 먼저 말이 시작됐나? 좀 찾아봐야 될 것 같네요. 제3의 침팬지가 좀 찾아보겠습니다. 예. 자, 예. 이제 습격자들이 갈망하는 신의 모범은 신성한 전사 인드라였다. 인드라는 이렇게 외쳤다. 고귀한 말을 타고 전투를 갈망하는 영웅들, 정예의 전사들이 전투에서 나를 부른다. 나 아낌없는 인드라는 갈등에 불을 지르고 혼란을 일으킨다. 나는 압도적인 힘의 주인이다. 리그베가
리그베다. 리그베다에 나오는 얘기네요. 예. 아리아인 카우보이들은 싸우고 죽이고 강탈하면서 자신들이 무력으로 세계 질서를 확립한 인드라를 호전적인 대바들과 하나라고 느꼈다. 그러나 아베스타원을 쓰는 전통적인 아리아인들은 인드라의 노골적인 호전성에 경악하여 다에바들에게 의심을 품기 시작했다. 다에바들은 모두 폭력적이고 부도덕한가, 지상의 사건들은 늘 하늘에서 일어나는 우주적 사건들을 반영했다. 따라서 그들은 이 무시무시한 습격의 근거가 되는 신성한 원형이 존재한다고 생각했다. 인드라의 깃발 아래 싸우는 가축 약탈자들은 인드라의 지상 대응물이었다. 그렇다면 하늘에서는 다에바들이 누구를 공격할까? 가장 중요한 신들, 예를 들어 질서의 수호자들인 바루나, 마즈다, 미트라 등에게 주인 주자입니다. 가로 열고 아후라, 가로 닫고 주라는 경칭이 붙어졌다. 주인 아후라. 어쩌면 정의, 진리, 생명과 재산의 존중을 대표하는 평화적인 아우라들이 인드라를 비롯하여 호전적인 다에바들에게 공격을 당하는 것은 아닐까? 어쨌든 이 의문은 통찰력 있는 한 사제의 관점이었는데, 그는 기원전 1200년경 아후라 마즈다가 자신에게 초원지대의 질서를 회복하는 일을 위임했다고 주장했다. 사제의 이름은 조로아스터였다. 짜잔, 조로아스터가 나오네요. 그래요. 데바랑 다에바, 예. 신성한 소명을 받았을 때 이 새로운 예언자는 나이가 약 30이었으며 아리아인의 종교에 굳게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그는 아마 7살 때부터 사제가 되기 위한 공부를 했을 것이며 전승에 통달하여 시생제 동안 신들에게 바치는 신성한 창가를 즉석에서 지어낼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조로아스터는 가축 약탈에 마음 깊이 괴로워하다가 교육을 마친 뒤에 한동안 다른 사제들과 의논을 하였으며 문제의 해결책을 찾으려고 제의에 관한 명상도 하였다. 봄 축제를 기념하던 어느 날 아침 조로아스터는 동이 틀 때 일어나 그날 시생제에 쓸 물을 길러 강으로 갔다. 조로아스터는 강으로 걸어 들어가 순수한 물 속에 몸을 담갔다. 다시 물 밖으로 나왔을 때 강둑에 빛나는 존재가 서 있는 것이 보였다. 그 존재는 조로아스터에게 자신의 이름이 보후마나, 가로 열고 선한 목적, 가로 닫고 라고 말했다. 그는 조로아스터의 선한 의도를 확인하자 그를 데리고 아후라 가운데 가장 위대한 마즈다 앞으로 데려갔다. 마즈다는 지혜와 정의의 신으로서 광채를 발하는 7 신이 수행원으로 그를 둘러싸고 있었다.
마즈다는 조로아스터에게 그의 백성을 모아 복압에 대항하는 성전을 펼치라고 말했다. 이 이야기는 새로운 시작에 대한 약속으로 밝게 빛난다. 이제 새로운 시대가 동텄다. 신이나 인간 할 것 없이 모두가 결정을 내려야 했다. 질서의 편에 설 것인가, 아니면 악의 편에 설 것인가. 조로아스터는 이 환상을 통해 아우라 마즈다가 단순히 위대한 아우라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최고 신임을 확신했다. 조로아스터와 그의 추종자들에게 마즈다는 이제 자연세계에 내재하는 것이 아니라 초월적인 신, 다른 신과는 종류가 다른 신이 되었다. 14. 클락 조로아스터. 네. 조로아스터에 대한 여러 책을 많이 인용을 했네요. 네. 그렇다고 딱히 일신교, 즉 유일무이한 하나의 신에 대한 믿음은 아니었다. 마즈다의 수행원인 빛나는 일곱 존재, 그리고 신성한 불멸의 존재, 가로닫고 또한 신이었다. 이들 각각은 마즈다의 속성을 하나씩 표현했으며 전통적인 방식으로 원래의 일곱 가지 창조물과 연결되어 있었다. 그럼에도 조로아스터의 전망에는 유일신적 경향이 있었다. 신성한 불멸의 존재들은 아우라 마즈다가 창조했다. 그들은 마즈다와 한마음, 한목소리, 한행동이었다. 마즈다는 유일한 신은 아니었지만 처음 존재한 신이었다. 그리스의 아폴로와 비슷하네요. 아폴로, 신 중의 신. 조로아스터는 태초에 하나의 식물, 하나의 동물, 하나의 인간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창조 이야기를 명상하다가 이런 입장에 이르렀을 것이다. 그 이야기를 따르자면 원래는 신이 하나밖에 없었다고 가정하는 것이 논리적이기 때문이다. 네. 그러나 조로아스터는 이론적인 사유 자체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는 초원지대의 평화로운 세계를 파괴한 폭력에 완전히 사로잡혀 그것을 끝장낼 방법을 찾으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했다. 조로아스터가 썼다고 하는 17편의 창가 가타에는 허약, 무능, 공포 때문에 괴로워하는 마음이 절절하게 담겨 있다. 예언자는 소리쳤다. 저는 제가 왜 무력한지 압니다. 마즈다. 저에게는 가축도 없고 사람도 없습니다. 그의 공동체는 생명을 파괴하는 악한 행동의 열매인 습격자들 때문에 공포에 떨었다. 악한 인드라의 명령을 받고 싸우는 잔인한 전사들은 평화를 사랑하고 법을 지키는 공동체를 짓밟았다. 그들은 정착지를 하나씩 파괴하고 약탈했으며 마을 사람들을 죽이고 소떼를 굴고 갔다. 악의 탄생이네요. 습격자들은 자신들이 인드라와 함께 싸우는 영웅이라고 믿었지만 가타는 그들의 피해자가 이 영웅 시대를 어떻게 여겼는지 보여준다. 심지어 암소조차 아우라 마즈다에게 하소연을 한다. 누구를 위하여 저를 만들었습니까? 누가 저를 만들었습니까? 분노와 습격, 잔혹과 무력 때문에 저는 포로가 되었습니다. 아우라 마즈다는 아리아인 가운데 자신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는 유일한 인물인 조로아스터가 암소의 보호자가 될 것이라고 대답하지만 암소는 시큰둥하다. 조로아스터가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인가? 암소는 더 능력 있는 자가 도와주기를 원했다. 가타는 소리 높여 정의를 요구한다. 아샤 가로 열고 우주를 지탱하는 신성한 질서 가로 닫고 아샤의 수호자인
신성한 불멸의 존재들은 어디에 있는가? 언제 아우라마즈다를 구원해 주실 것인가? 조로아스터는 자신의 민족에게 닥친 순환과 절망에 충격을 받아 갈등에 사로잡혀 갈갈이 찢기는 절망에 빠져들었다. 세계는 서로 화해할 수 없는 두 진영으로 갈라져 양극화된 것 같았다. 인드라와 가축 약탈자들은 아우라 마지다와 공통점이 없기 때문에 다른 아우라에게 충성을 바치는 것이 분명했다. 조로아스터는 자비롭고 선한 모든 것의 원천이 되는 하나뿐인 신적 존재가 있다면 습격자들의 잔혹행위를 부추기는 악한 신도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게 그걸 설명하기 편하겠네요. 왜 악한들이 아주 악독한 사람들인데 왜 오래 살고 천수를 누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것도 떵떵거리면서 그런 사람들에 대한 설명을 하기엔 이게 훨씬 쉽겠네요. 쉬웠겠네요. 예. 기독교에서는 죽어서 신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거나 아니면 불교 같은 경우에는 뭐 윤회로서 그 심판을 받는다거나 뭐 이런 복잡한 게 없고 진짜 악의 신도 강력해서 악의 신이 있어서 똑같이 또이또이다. 훨씬 설명하기가 쉽겠어요. 예. 태초에 제1의 영혼이 둘 있었다. 이들은 서로 대립할 운명의 쌍둥이였다. 둘은 각자 선택을 했다. 적대적인 영혼은 두루지, 즉 거짓과 운명을 같이 하기로 하여 악의 전형이 되었다. 그는 아샤의 적, 옳고 진실한 모든 것의 영원한 적이었다. 그러나 아우라 마지다는 선을 택하여 자신의 동맹자로 신성한 불멸의 존재자들과 인간을 창조했다. 이제 모든 남자, 여자, 아이가 아샤와 두루지 사이에서 똑같은 선택을 해야 했다. 참 이해하기 쉽죠? 예. 아리아인은 여러 세대에 걸쳐 인드라를 비롯한 다에바들을 섬겼다. 대바였죠. 다에바. 그러나 조로아스터는 다에바들이 적대적인 영혼과 같은 편에 싸우기로 결정한 게 틀림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지상에서 다에바들에게 대응하는 자들은 가축 약탈자들이었다. 조로아스터는 초원지대의 전례 없는 폭력 때문에 고대의 아리아의 신들을 서로 싸우는 두 진영으로 나누었다. 선한 사람들은 이제 인드라와 다에바들에게 희생제를 올리지 말아야 했다. 그들을 성스러운 구역으로 초대하지도 말아야 했다. 대신 아우라 마즈다, 그의 신성한 불멸의 존재, 다른 아우라들에게만 헌신해야 했다. 그들이 평화, 정의, 안전을 가져다 줄 수 있었다. 다에바와 가축 습격자, 그들의 악한 부하들은 모두 무찌르고 없애야 했다. 이제 삶 전체가 전장이 되었으며 그 안에서 모두가 한 가지 역할을 맡았다. 심지어 여자와 종도 같이 있는 기여를 할 수 있었다. 과거 제의 행동을 규제하던 오래된 청결의 법칙에는 이제 새로운 의미가 주어졌다. 아우라 마지다는 추종자들을 위해 깨끗하고 완벽한 세계를 창조했지만 적대적인 영혼이 땅을 침범하여 그곳을 죄, 폭력, 거짓, 먼지, 티끌, 병, 죽음, 부패로 가득 채웠다.
따라서 선한 남자와 여자는 자기 주변에서 늘 먼지와 오염을 털어내야 했다. 순수한 것을 불순한 것과 구분하고 선을 악과 구분함으로써 아우라 마즈다를 위하여 세상을 해방시킬 수 있었다. 그들은 하루에 5번 기도해야 했다. 겨울은 다해바들이 기승을 부리는 시기였으므로 선한 사람들은 이 시기에 모두 두루지의 위협에 관하여 명상하여 그 영향력과 싸워야 했다. 악한 영혼들이 땅을 헤매는 밤에는 일어나 불에 향을 던져 악과 싸우는 전쟁에서 악은 이를 응원해야 했다. 그러나 어떤 전쟁도 영원할 수는 없었다. 예전의 평화로운 세상에서 삶은 주기를 그리는 것처럼 보였다. 계절이 바뀌고 낮은 밤으로 이어지고 주수는 파종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조로아스터는 이제 이런 자연의 박자를 믿을 수가 없었다. 세상은 격변을 향해 쏜살같이 나아가고 있었다. 조로아스터와 그의 추종자들은 우주의 갈등이 폭발하는 경계의 시간에 살고 있었지만 그들은 곧 선의 최후 승리와 어둠의 세력의 절멸을 목격하게 될 터였다. 무시무시한 전투가 끝난 뒤 아우라 마즈다와 불멸의 존재들은 남자와 여자의 세상으로 내려와 시생계를 들릴 것이다. 이제 큰 심판이 이루어진다. 악한 자들은 지상에서 쓸려나가며 타오르는 강이 지옥으로 흘러들어 적대적인 영혼을 태워 죄로 만들 것이다. 그러면 우주는 원래의 완벽한 상태로 회복될 것이다. 산과 골짜기는 평평해져 큰 평원을 이루고 그곳에서 신과 인간들은 아우라 마즈다를 섬기며 영원히 살 수 있다. 이제 죽음은 없다. 인간은 신처럼 바뀌어 병, 노화,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 우리는 이런 묵시록적 전망에 익숙하다. 그러나 조로아스터 이전의 고대 세계에는 이런 전망이 전혀 없었다. 이 전망은 자신의 민족이 순환을 당하는 것을 지켜본 조로아스터의 분노와 정의를 향한 갈망에서 나온 것이다. 조로아스터는 악한 자들이 선하고 무고한 사람들에게 준 고통에 대하여 벌을 받기를 바랐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자신이 살아서 마지막 날을 보지 못할 것임을 깨달았다. 이제 그의 뒤를 이어 다른 존재, 선한 사람보다 나은 초인적 존재가 올 터였다. 이게 그 유명한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에서 나오는 초인 아닙니까? 자라투스트라에서 이제 조로아스터가 나오는 거죠. 아우라 마즈다. 가타는 그를 샤오샨트 가로 열고 유익을 가져올 자라고 부르는데 조로아스터가 아니라 이 샤오샨트가 마지막 전투에서 아우라 마즈다의 군대를 이끌 것이라고 말한다. 수백 년 뒤 죽의 시대가 시작되었을 때 철학자, 예언자, 신비주의자들은 모두 비폭력에 기초한 영성을 장려하여 자기 시대의 잔혹함과 공격성에 맞서려 했다. 그러나 상처 입은 조로아스터의 전망은 복수심에 불타며 거기에는 방화, 폭압, 절멸의 이미지가 담겨 있다. 조로아스터가 살아온 길을 보면 정치적 격동, 잔혹행위, 순환이 언제나 축의 시대 양식의 믿음을 생산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복잡한 현실을 선과 악이라는 지나치게 단순한 범주로 양극화하는 전투적 믿음이 나올 수도 있다. 조로아스터의 전망은 매우 경쟁적이었다. 우리는 곧
아곤, 가로 열고 경쟁, 가로 닫고, 아곤이 고대 종교의 공통된 특징이었음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선과 악의 우주적 경쟁을 자신의 메시지의 핵심에 놓았다는 점에서 조로아스터는 낡은 영적 세계에 속해 있었다. 그는 자기 시대의 폭력을 신들의 세계에 투사하여 그것을 절대적인 것으로 만들었다. 그러나 조로아스터는 뜨겁게 윤리적인 전망으로 추계 시대를 고대했다. 그는 새로운 전사 에토스 속에 도덕성을 집어넣으려 했다. 진정한 영웅은 동포를 탄압하지 않고 폭력에 맞선다. 신성한 전사는 평화에 헌신한다. 아우라 마즈다를 위해 싸우려는 전사는 끈기와 규율과 용기와 속도를 갖추고 악한 자들의 공격에서 모든 선한 피조물을 방어한다. 질서 아샤의 옹호자인 아샤바는 신성한 불멸의 존재들을 본받아 주의를 돌봐야 한다. 예를 들어 강변에서 조로아스터에게 나타났던 선한 목적 가로 열고 보후마나 가로 닫고 끈 암소의 수호자였으므로 아샤바는 그의 본을 받아야지. 가축을 목초지에서 몰아내 수레에 묶고 죽이고 제사를 제대로 드리지도 않고 그 고기를 먹는 습격자들을 본받아서는 안 된다. 신성한 정의가 인격화된 존재인 선한 지배권은 돌 하늘의 보호자이므로 아샤바는 자신의 돌무기를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을 방어하는 데만 써야 한다. 조로아스터교도 약한 사람들을 보호하고 가축을 부드럽게 보살피고 자연환경을 정화할 때 불멸의 존재들과 하나가 되어 적대적인 영혼과 싸우는 일에 나설 수 있다. 조로아스터의 전망은 고대 아리아 전통에 기반을 둔 것이었지만 그의 메시지는 강렬한 적대적 분위기와 마주쳤다. 사람들이 그의 메시지를 부담스러워한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조로아스터가 여자와 농부에게 설교를 하는 것에 엘리트만이 아니라 모두가 낙원에 갈 수 있다고 믿는 것에 충격을 받았다. 그가 다해바를 거부하는 것에 곤혹스러움을 느낀 사람도 많았을 것이다. 그러다 인드라의 복수를 당하지 않을까? 조로아스터는 오랫동안 자신의 부족에게 설교를 했지만 개종자를 단 한 사람 얻었을 뿐이다. 결국 그는 자기 마을을 떠나 다른 부족의 족장인 비슈타 스파를 후원자로 얻었다. 비슈타 스파는 자신의 영토에 조로아스터교가 불의를 내리도록 도왔다. 조로아스터는 비슈타 스파의 궁정에 오랫동안 살면서 악에 대항하여 영웅적인 전투를 벌이다 비참하고 끔찍한 최후를 맞이했다. 한 전승에 따르면 조로아스터는 그가 낡은 종교를 거부하는 데 격분한 경쟁하는 사제들에게 죽임을 당했다고 한다. 그가 죽은 뒤에 조로아스터교가 어떻게 전파되었는지 우리는 전혀 모른다. 어쨌든 기원전 2000년대 말에 아베스탁의 아리아인은 남쪽으로 이주하여 이란 동부의 자리를 잡았고 이곳에서 조로아스터교는 국교가 되었다. 그 뒤에도 조로아스터교는 주로 이란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종교가 되었다. 묘한 일이지만 결국 아힘사 가로 열고 불살생 즉 비폭력의 원리에 기초하여 축의 시대의 첫 번째 지속적인 종교를 만든 사람들은 조로아스터가 비난했던 아리아인 가축 도둑들이었다. 아리아인의 이주라고 하면서 기원전 1500년에서 기원전 1000년 하라파 문명의 주요 거점 인도 아리아 문명의 전파 그래서 키르타르 산맥하고 인더스강 유역으로부터 히말라야 산맥 능선 아래쪽에 겐지스강이랑 저쪽 인도 중부 쪽으로 아리아인들이 이주하는 모습을
지도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잠깐 저 그걸 찾아볼까요? 제3의 침팬지 잠깐만 보자. 제3의 침팬지가 아이고 여기 있었네. 잠깐 보면 언어 부분에서 그렇지. PIE 언어, PIE라고 해서 PIE 소실된 모언어 어디 있는데 인도 유럽어를 PIE라고 합니다. 근데 PIE의 그 어근의 원형이 되는 부분이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러시아 남부 초원지대였어요. 그러면서 해독된 히타이터 결론에서는 PIE는 BC 5000년에서 3000년 이전에 몇몇의 파생 언어로 분열되기 시작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더 확실하게는 BC 2500년 이전. 그래서 PI의 고향이 이 언어학적 불도저 현상이라고 했거든요. PI어가 퍼지는 게 그 첫째는 농경과 목축의 도래를 들 수 있다. 농경과 목축은 BC 8000년경 근동에서 발생하여 BC 6500년경 터키와 그리스를 디딤돌로 삼아 그 후 남북으로 확산되어 그리스와 스칸디나비아에 도달했다. 농경민은 PIE어가 도달하기 수천 년 전에 유럽에 도착했다. PIE족은 쟁기와 바퀴, 가축화된 말 등 신기술을 갖고 있었지만 최초의 농경민에게는 그런 기술이 없었다. PIE어는 최초 농경민으로부터
농경민으로 정의하기에는 작물을 나타내는 단어가 두드러질 정도로 부족하다. PIE족의 불도저 현상에는 원인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농경이 그 원인이 되었을 것이다. 다른 증거로부터는 농경에 의해 유럽에 전래된 것은 PI어가 BC 5000년에서 3000년 PIE어가 기원한 시대에 유라시아에서는 두 번째 경제혁명이 발생했다. 새로운 혁명은 야금의 개시와 일치했고 가축을 대대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했다. 자, 어떤 결정적인 진보에 의해서 그 기원을 추측할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말의 가축화다. 가축화되기 직전까지는 중동에서 남부 유럽까지의 지역에 야생말이 없었으며 북유럽에서도 드물었고 유일하게 러시아 스텝에서 동쪽 지역에만 살았다. 말이 가축화되었다는 최초의 증거는 BC 4000년경 흑해의 정북 스텝 지역에 있는 스레드니 스토그 문화에서 발견됐는데 고고학자 데이비드 앤터니는 그곳의 말이 이빨에서 승마용 재갈을 이용한 것으로 보여지는 마멸된 흔적을 확인했다. 세계의 어떤 지역이든 언제라도 가축화된 말이 전해지면 인간 사회는 많은 발전을 했다. 인류 진화 역사상 비로소 인간은 발로 걸을 때보다 빠르게 각지를 여행할 수 있게 되었다. BC 4000년경의 아주 먼 옛날에도 가축화된 말이 러시아의 스텝의 인간 사회를 마찬가지로 변화시킨 사실이 고고학적으로 증명됐다. 말을 이용하기 전에는 광대한 초원의 생활을 개척하기는 어려웠으나 말의 사용으로 거리와 운반의 문제가 해결됐다. 말이 가축화되면서 러시아 스텝의 정복은 가속화되고 스텝 민족의 불도저 현상의 원동력이 된 기술혁명 중 그들의 면목을 가장 확실히 세운 유일한 것은 뭐니뭐니 해도 말의 가축화다. 말이 세계를 변화시켰다. 이게 이렇게 나와요. 이런 식으로 말이 세계를 변화시켰다. PIE 족이 확장한 BC 4000년대 후에도 말과 스텝 민족과 인도 유럽어의 새로운 교류는 유라시아 역사를 계속 형성해 나가게 했다. PIE 어족의 말을 다루는 기술은 원시적 수준으로 아마 재갈을 물려 제어하고 안장 없이 사는 정도였을 것이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스텝 민족이 헝가리까지의 남쪽 유럽에 그들의 모국어인 PIE어를 강제 제어했다면 그 결과 고유의 스텝 문화 그 자체가 아니고 인도 유럽어의 2세 문화가 생겼을 것이고 그것은 더욱 확산되어 유럽 각지로 퍼졌을 것이다. 대규모 문화 변흉을 나타내는 고고학적 증거를 살펴보면 그렇게 파생된 문화는
BC 3000년에서 1500년에 유럽과 동쪽의 인도에 이르기까지 도처에서 생긴 것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야, 시꺼! 예, 그러니까 이 아리아인들이 맨 처음에는 말이도 없고 그냥 뭐 농사 짓고 뭐 조용하게 정주해서 요 앞에 말이 아직 가축화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나와 있고, 양, 염소, 돼지 치고 안정성과 지속성을 기중히 여겼다. 이거는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들은 호전적인 종족이 아니었다. 이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반대였을 것 같아요. 이쪽에서 먼저 그러니까 말이 가축화되고 그 말을 이용해서 매우 호전적으로 다른 지역들을 침범해 나갔다 라고 제3의 침팬지에서는 상반된 견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그 책 자체가 글이 많고 이게 뭐 어렵기도 하고요. 그래도 꽤 읽었네요. 14쪽 정도 읽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인도 이야기를 합니다. 인도 이야기를 하긴데, 이건 좀 기네. 예. 그러니까 이거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